오래전 권력으로부터 내쳐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고립과 고독 속에 머물러야 하는 형벌. 유배길에 오른 이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추방을 당하는 그런 어떤 형태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유배 생활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들이 남긴 고립과 고독의 흔적이 많은 이들을 불러 모으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과거의 비극이 오늘의 영광이 되는 역사의 아이러니죠. 굉장히 어려움을 겪긴 하지만 또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자기의 말하자면 학문이나 예술을 승화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다산의 경우도 그랬고 추사 김정희도 사실은 개인의 완성은 제주도 유배 시절이라고 하잖아요. 수없이 많은 유배의 유산들을 간직한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미래를 겨눌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여기 있습니다. 서해의 끝자락, 한반도 모퉁이에서 휘몰아치는 거친 파도를 건너야 닿을 수 있었던 섬 진도. 이곳은 오래전 가장 많은 유배객들이 다녀간 섬이었습니다. 그만큼 외진 곳이었죠. 그럼에도 이곳의 문화는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류와 멀리 떨어져 있었던 덕분에 자신만의 고유한 문화를 길러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한 지역이라는 영광을 거머쥘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강강술래와 농악, 아리랑과 농악, 매사냥 풍습에 이르기까지 진도는 그야말로 문화유산의 보고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자신만의 특별한 문화를 가질 수 있었던 힘. 그중 하나가 유배라는 형벌을 받고 이곳에 온 수많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배객들을 맞이하는 일은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문화와 새로운 문화가 수없이 만나서 충돌하고 뒤섞이면서 진도만의 독특한 문화가 탄생했습니다. 결국 왕실의 문화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실의 문화는 상당히 퀄리티가 높은 결이 높은 문화라고 볼 수 있고, 서남의 도서 지역의 문화는 뭐 격이 낮다라는 뜻이 아니라 상당히 이 결이 달라요. 결이 다른 그 해양 문화적 어떤 이런 배경이 있는데, 이것과 이제 그 격이 높은 왕실의 문화가 이제 습합이 되니까 그런 어떤 교섭의 어떤 특성들을 진도 문화가, 진도를 중심으로 한 이 서남의 도서 지역의 문화들이 배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서민 문화와 귀족 문화의 충돌이 흥미로울 수 있었던 것은 두 문화가 서로 경쟁하는 형태의 충돌이 아닌 서로의 장점을 주고받는 일종의 어울림이었다는 겁니다. 권력을 빼앗기거나 내려놓아야 했던 처지의 유배객들은 민중들의 문화 위에 군림하려 하기보단 함께 살아갈 방법을 고민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서로 다른 것들을 아우르려 했던 이들의 존재는 진도를 더 풍성하고 깊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사대주의적 어떤 시각이라고나 할까요? 일단 그 격조 높은 것들, 왕실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 그냥 이렇게 우대시하는, 그래서 민중 문화와 어떤 격조를 달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유배 문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 두 부분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소지가 유배라고 하는 그 키워드 속에 들어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다를 아우른다라고나 할까? 유배라고 하는 그 키워드로 그게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들을 좀 더 끌어내는 작업들. 그러니까 기층 민중 속에 들어있는 그 결고운 격조들을 끄집어내는 작업.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왕실의 문화 혹은 뭐 궁중의 문화라고 이렇게 좀 선양했던 이런 것들 속에 들어있는 기층 문화성, 이런 것들도 좀 끄집어내는,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까지 접근했던 그 유배 문화 보다는 훨씬 더 결고운 작업들을, 이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 남부의 휴양 도시 칸은 우리에겐 영화의 도시로 더 친숙한 곳입니다. 세계 최초의 영화가 탄생한 도시이자 한국의 유명 감독과 배우들이 이곳에서 세계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죠. 상상과 현실의 경계에서 탄생하는 이야기의 힘을 증명하고 있는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도시의 한켠에 자리 잡은 로베프 선착장은 오래전 이곳에서 시작된 또 하나의 흥미진진한 판타지로 안내하는 통로입니다. 이야기의 힘에 이끌려 찾아오는 사람들에겐 이곳에서 배를 타고 목적지까지 향하는 여정 자체가 특별한 경험이 됩니다. 오래전 이 길을 따라 유배를 떠나야 했던 주인공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이죠. 배는 15분 남짓을 달립니다. 목적지는 단 한 곳. 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잊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이야기를 간직한 섬. 생 마그리트입니다. En fait, à la base, je suis déjà venue à Cannes et j'en avais entendu parler. Notamment, c'est l'île où se trouvait l'homme au masque de fer. Voilà. On en a beaucoup entendu parler aussi parce que c'est des îles qui sont très très belles et ça se vérifie. Et donc là, du coup, on est en famille, donc on va faire découvrir les îles du Lérins à notre famille. Voilà. Et c'est pour la beauté des paysages parce que c'est magnifique. On se croirait un petit peu dans des pays tropicaux. L'eau est très turquoise. Il y a des palmiers qui sont énormes. Il y a une flore incroyable et les plages sont magnifiques en fait. 스페인과 접경 지역이자 프랑스에서 가장 외딴 곳에 놓여 있는 섬에 1년이면 약 9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듭니다. 철가면을 쓴 채 섬으로 유배온 한 남자가 이 작은 섬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덕분에 총 면적이 1.7제곱킬로미터인 작은 섬은 외로울 틈 없이 분주하지만 500년 전 이곳은 외부의 접근이 좀처럼 허락되지 않는 감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17세기부터 유배자들의 감옥으로 쓰이던 곳이죠. 지중해 한가운데 외롭게 떠있는 섬은
정치와 권력으로부터 버려지고 배척된 특수범들을 가둬두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낭만은 상상할 수 없던 과거죠. 하지만 섬은 과거의 어두운 흔적들 덕분에 더 빛이 납니다. 500년 넘게 건재한 거대한 벽돌 감옥은 섬 최고의 인기 관광지입니다. 시간과 함께 더 깊이 있게 성장하는 중이죠. Alors le musée derrière moi, le musée du Masque de Fer et du Fort Royal, a été créé en 1977. Mais en fait, l'histoire du Masque de Fer, tout le monde ici la connaissait depuis longtemps. On en avait entendu parler. Parce que depuis qu'il est parti d'ici en 1698, tout le monde à Cannes sait qu'il y a eu un prisonnier mystérieux et masqué sur ce lieu. Et donc, les gens venaient visiter sa cellule au moment de la Révolution, au XIXe siècle. Il y a toujours eu des touristes intéressés par cette énigme. 철가면을 쓰고 철저하게 신분이 가려진 채 11년간 이곳에 수감된 남자의 정체는 아직까지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세기에 걸쳐 전해지다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스테리를 완성시켰습니다. 소설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소재가 됐고 소설을 바탕으로 한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77년과 98년에 만들어진 두 편의 영화 모두 성공적이었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는 끊임없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고증되지 못한 역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의미 있는 역사가 됐습니다. 이야기의 힘 덕분이었죠. L'histoire du Masque de Fer, c'est une histoire qui est universelle. Parce qu'au fond, c'est l'histoire de quelqu'un qui a été injustement emprisonné, on pense. On a utilisé cette histoire pour montrer que le pouvoir absolu des rois était mauvais quand il était utilisé de cette façon-là, bien sûr, pour enfermer arbitrairement quelqu'un le reste de sa vie et sans pouvoir faire appel de la décision. Donc c'est un symbole, et c'est un symbole universel de liberté ou d'oppression si on veut, mais et qui nous invite à réfléchir sérieusement sur ce qu'est la liberté et aussi même le traitement des prisonniers actuellement. 이 감옥은 아이언 마스크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가장 아름답고 매우 안전한 형태의 감옥이었죠. 그 사실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대체 누구이기에 이토록 아름다운 감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 하지만 남자의 정체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감옥이라는 선명한 대비가 사람들의 호기심을 500년 넘도록 자극하고 있습니다. Un tout petit peu après Voltaire, en 1790, juste après la Révolution française, quelqu'un a publié des faux mémoires qu'il avait complètement inventés, où on trouvait l'information suivante: le Masque de Fer était le jumeau du roi de France. Voltaire n'avait jamais dit ça et personne ne pouvait le penser à l'époque, personne n'y croyait, mais on trouve cette légende qui commence à prendre de l'ampleur. Et au XIXe siècle, avec les auteurs de romans comme Alexandre Dumas, comme Victor Hugo et d'autres,
Cette légende est devenue la proposition la plus courante, la théorie la plus connue. Et maintenant, dans tous les films d'Hollywood, on trouve cette théorie, le frère jumeau du roi. On sait que c'est pas possible pour différentes raisons. Par contre, est-ce que peut-être un parent très ressemblant pourrait faire l'affaire ? Voilà, on est dans une énigme historique dont on ne connaît pas absolument la solution aujourd'hui. 성 곳곳에는 아직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은 공간들도 많습니다. 일부러 감춰두고 사람들의 관심이 뜸해질 무렵 새로운 이야깃거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아껴두고 있답니다. 아이언 마스크만을 위한 감옥과는 달리 어둡고 누추한 모습의 이 공간에도 아이언 마스크의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Alors ça, c'est un endroit exceptionnel qui n'est pas ouvert au public. On est à l'intérieur du fort royal de Sainte-Marguerite, dans une partie un peu cachée, qui est le cachot du fort, l'ancienne prison du fort. Et c'est un lieu qui existait avant l'arrivée du masque de fer sur cette île. Et le masque de fer, en arrivant sur cette île, n'a pas pu tout de suite aller dans la cellule que tout le monde connaît maintenant, que le roi a fait créer pour lui, a fait construire pour lui, parce que cette cellule n'était pas encore construite. Et donc, les travaux étaient en cours. Le roi a décidé de mettre son prisonnier dans cette pièce, dans ce cachot, qui est très différent de la cellule qui était en construction à ce moment-là. Et le masque de fer est resté 8 mois dans cette pièce avant de pouvoir être transféré dans sa belle cellule. 이곳에서 과거는 멈춰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나가는 재미를 선사하는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진실을 밝혀나가는 과정 그 자체를 즐기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있기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죠. 매력적인 이야기는 계속해서 진화하기 마련입니다. 여기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칸의 미식 축구팀은 아이언 마스크라는 팀 이름으로 21년째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감독과 코치, 선수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지역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부 리그에서 여러 차례의 우승을 달성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팀이죠. C'est l'origine de Cannes, donc Iron Mask c'est masque de fer. On a choisi ce nom lié au château avec l'histoire qu'il y a eu avec le masque de fer à Cannes. Ça symbolise, c'est lié avec le château. Voilà. Après plus d'histoire ou plus de, je peux pas vous en dire, mais c'est lié avec le château, avec ce qui s'est passé dans le temps à Cannes. Donc on a essayé de ressortir ce nom-là parce que ça avait, je pense que ça a une attitude, ça ressemble à quelque chose et ça peut avoir un impact dans les personnes qui veulent jouer pour nous. C'est ça, c'est lié avec le masque de fer. Donc nous on a choisi ce nom-là parce qu'on a le casque. Donc c'est un petit peu la liaison avec Cannes et l'histoire de notre ville. 뚜렷한 정체조차 알 수 없는 의문의 한 남자의 이야기가 이토록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 중 하나는 지역 주민들의 노력입니다. 지역이 간직한 고유한 역사를 일상 깊숙이 끌어들여 함께 즐기는 문화를 적극적으로 이끌고 있죠. Né au Canada, Wayne Jacob est arrivé en France. On est 11 contre 11 sur le terrain et le mec, le gars que vous allez en face, vous allez le maltraiter tout le mal. Ouais. Non, ça ne nous apporte pas de choses négatives de s'appeler les Iron Mask. Dans l'ensemble, ça a toujours été bien vu. On n'a jamais eu de retour, personne ne s'est jamais plaint. On n'a jamais reçu de message en disant que c'était pas bien. Non, je pense que dans l'ensemble, c'est plutôt positif et ça représente un peu l'histoire de Cannes et ce qui s'est passé.
과거의 역사를 오늘의 역사로 만드는 힘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부심과 상상력에서 비롯된다는 걸 일깨워주는 역동적인 증거가 바로 칸의 미식축구팀 아이언 마스크입니다. 강진, 만덕산 자락. 이곳에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발전해 나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00년) 전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정막의 숲에 갇혀 지내야 했던 한 남자가 세상 바깥에서 시대를 바꾼 이야기입니다. 뿌리가 땅에 다 드러나 있어. 거미줄처럼 하나하나 다 연결된 것 같은데. 수많은 발걸음이 쌓이고 쌓여 나무가 뿌리를 드러낸 오솔길. 하지만 오래전 사람들은 이 길을 무척이나 꺼렸다고 합니다. 다산 정약용. 그와 마주칠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이곳으로 유배온 그를 마치 큰 독처럼 여겨 그가 가는 곳마다 문을 부수고 담장을 무너뜨리며 달아났다는 기록이 당시 사람들의 두려움을 짐작케 합니다. 하지만 오늘을 사는 이들에겐 조금 다른 공간입니다. 저한테는 이제 그런 창작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제 자신한테 이렇게 좀 채찍질하는 공간입니다. 다산 선생님에 비하면 저는 너무 왜소하잖아요. 왜소하고 초라한 인간이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작품을 하고 창작하는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고 막힐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계에 부닥칠 때가 많고, 그래서 여기 왔을 때 다산 선생님을 생각하고 그 긴 시간 그 많은 업적들을 해낸 공간 여기 쓰다 보면 제 자신을 채찍질할 수가 있어요. 야, 이 정도 가지고 내가 감히 다산 선생님의 외로운 고독함 그런 것을 담는 작품을 쓴단 말인가? 뭐 그런 채찍질을 하곤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정약용은 한양에서 수십 년의 관직 생활 동안 세상의 부조리와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던 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이곳까지 오게 됐죠. 1800년도 바로 이제 그 정조가 죽잖아요. 정조 죽을 때쯤 해서부터 이제 서인 노론들의 엄청난 이제 그 세력 확장과 더불어서 공격이 시작되는데, 그 와중에 이제 남인들이 주로 천주교를 믿게 되잖아요.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은 사학이라 했기 때문에 사사스러운 학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사학금령을 내려요. 정순왕후 이제 그 정순왕후가. 그러면서 이제 이 남인들, 특히 사학을 믿는 사람들을 전반적으로 대숙청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유배를 오게 된 겁니다. 서학을 빌미로 삼은 부패한 세력들의 모함에 둘째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가고 셋째형 정약종은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정약용은 강진으로 유배와 18년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다산 선생님 하면 이제 우리한테 그 알려진 이미지가 항상 그 의젓하고 이렇게 완벽한 어떤 학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 와서 느낀 다산 선생님은 그런 완벽한 어떤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늘 조금 외로웠던 한 인간의 모습을 여기서 느끼곤 하죠. 참 한적한 공간일 수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서 많은 삶을 살고 여기서 책을 쓰는 시간들이 있었을 때는 굉장히 좀 고독하고 외로웠던 삶이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에게 강진은 그저 외롭기만 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고립의 시간을 넘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다산 선생님은 굉장히 좀 외로우셨잖아요. 공간에 갇혀서 외로움도 있었지만은 같이 학문을 이렇게 얘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친구가 여기 강진에서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육아든 불가든 다른 걸 떠나서라도. 이 어설길을 걸으면서 어떤 날은 다산 선생님이 회장 스님을 찾아뵙기도 하고 이 길을 따라서, 또 어떤 날은 또 회장 스님이 밤늦게라도 횃불을 들고 다산 선생님과 주역을 논하기 위해서 이 길을 찾아왔다고 하는. 다산은 이곳을 사람과 수레의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는 섬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막 덕분에 중앙에선 미처 들을 수 없었던 작은 소리들에 귀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아픔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던 시간. 그 시간의 출발은 이곳에서 비롯됐습니다. 유학자 다산과 백년사 주지 해장선사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진 곳이죠. 당시 유학과 불교는 만날 수 없는 학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경계를 넘어 끝없이 소통했습니다. 이제 하늘에 있는 달 모습이 천강에 비춘다. 서로 다름을 비난하지 않고 이해하려 노력한 두 사람의 지혜는 조선 후기 국가의 행정제도를 통째로 바꾼 창의성을 발휘했습니다. 이제 옛날 책에 보면 다산과 해장 스님의 만남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다산 선생이 자기라고 신분을 밝히지 않고 안내하는 노인 한 분과 같이 아마 이 아래 구강포에서 배도에서 내려서 올라와서 자기가 다산이라고 신분도 밝히지 않고 아마 최초의 두 분의 만남은 주역을 통해서 만났나 봐요. 근데 이 스님들은 이제 물론 해장 스님은 대흥사 13대강사 출신에다가 화엄의 대가에다가 우리 불교사적으로도 굉장한 스승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옛날 스님들은 또 조선은 유학을 통치념으로 삼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유학도 다 읽었어요, 스님들이. 특히 해장 스님은 주역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했고, 그래서 아마 두 분의 만남은 주역을 가지고 서로 얘기를 나누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니까 다산 선생이 가야겠다고 이제 일어서니까 이미 이제 해장 스님이 아시고 정대부 아니십니까? 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러고 붙들고 하룻밤을 주역 얘기로 날밤을 샜다 그래요. 두 분의 나이가 이제 10살 차이거든. 해장 스님 10살 연하입니다. 나이 차이는 있었지만은 그야말로 말문이 열리는 서로 대화가 가능한, 그래서 하룻밤 자고 나서 요즘 아이들 말로 절친이 됐다 그래요. 나중에는 이제 초당에 와서 10년 계실 때도 두 분이 서로 밤에 문을 잠그지 않고 살았다. 언제 올지 몰라서 그럴 정도로 아주 해장 스님의 일생이나 다산의 일생에서 두 분의 만남은, 또 근래에 어떤 분들은 여기서 초당 가는 길을 그야말로 한국에서 철학의 길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한다. 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창작자들에겐 두 사람의 인연이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시라는 것이 꼭 이 국화양과 같은 이치인 것이다. 괜찮다. 극작가이자 연극 연출가인 임재필 씨는 다산을 주제로 꾸준히 작품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유가 소수는 아니지만
다산초당의 깃들이 다산의 이야기가 현대인들에게 충분히 울림을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산은 강진에서의 유배 기간 동안 500권이 넘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거의 모든 분야의 학문을 아우른 그의 업적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다산 선생님을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전국에 전 세계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냐면 그분의 삶과 뭐 방향성 이런 게 너무 버라이어티해서 저도 공부를 하면 할수록 도대체 이분 뭐지? 할 정도로 정말 다양한 분야, 다양한 형식과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저는 이제 예술적인 측면, 조금 이제 문학적인 측면에만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시인으로서의 다산 선생님은 또 굉장히 또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공부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고 그렇지만 거기에서 또 자만하거나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문물,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사상이 있다면 또 과감히 새롭게 공부해서 접목시키자는 그런 사고와 자세는 지금도 똑같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늘 그렇죠. 아유, 어찌 천한 소녀가 이것만인가 함께 경상을 한 200년 전 이야기가 여전히 지역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 들꽃이라고 부르던데 유배 문화가 갖는 또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무엇이더냐? 성도 이름도 없는 천한 계집인데요. 하필이면 강진에 유배를 왔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또 누군가는 남해로 갔을 것이며 누군가는 흑산도로 갔잖아요. 그 한 명 한 명이 우리가 지역이라고 가두어 놓을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자체이고 지금 뭐 서울에 살거나 부산에 살거나 강진에 살거나 그 현 시대를 살아가는 한 개인의 삶은 너무나 당면한 현실이고 각자의 삶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지역의 이야기든지 무엇이 과연 글로벌 뭐 또 이렇게 메트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조명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또 뭐 다 귀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유배 문화가 지금 현재 현대인들에게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어떤 계층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떤 특정한 성별 아니면은 특정한 어떤 연령에만 국한하지 않고 남녀노소 모든 어떤 연령층이 좀 좋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배는 전통시대의 형벌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정적인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배는 현대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어떤 문화 자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배에 대한 어떤 시각을 올바르게 현대인에 맞추어서 올바르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나가타현 항구에서 배로 2시간 남짓을 달리다 보면 오래전 정권의 미움을 산 정치가나 지식인들의 유배지로 쓰이던 섬 사도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 역사는 지금의 섬을 특별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됐습니다. 세계 10대 유배 관광섬이라는 이름을 얻어 수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을 수 있게 됐죠. 유배의 흔적이 스테디셀러로 남아 섬에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했습니다.まあ、過去に島流しという江戸時代などに罪人、罪を犯した人を、送るためのそういった島だったということを存じ上げております。佐渡の場合は1日4往復ぐらい
から5往復ぐらい出てますので、それだけ人の行き来が多い。で残っている方も多分そういう意識があるのと、新潟の方からの発展、そういったものもあってこれだけいいものが残って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あと観光にもすごい力を入れてあるんでですね。 인구 5만 명의 작은 섬이지만 관광 산업 덕분에 풍족한 경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コロナ前であると50万人ちょっとぐらい年間ですね。でやっぱりこの何年かのコロナでずっともう落ち込んでおりまして、やっぱり鬼太鼓とかあとはおけさ、民謡のおけさとかそういったところが皆様やっぱりお好きになられてるかと思いますし、あとは伝統工芸でも焼き物、無名焼きと焼き物もあったりとかですね、あと裂き織とかいう工芸品ですね、そういったものがあります。あとお寺神社仏閣ですか、これも豊富にありますので、そういったところが混在しているというかあるところが佐渡島になりますね。はい。 유배의 역사를 시작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발굴해 나가면서 섬은 입체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훼손되지 않은 자연과 여전히 건재한 역사가 공존하는 섬은 인기 관광지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일본해의 행운이라고 불리고 있을 정도로 쓸쓸했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 됐습니다. 코로나로 잠시 주춤했던 관광객들이 다시 모여들고 있죠. 사도는 고요하면서도 역동적인 섬입니다. 오랜 역사를 간직한 전통 사찰들이 섬 곳곳에 자리 잡고 있어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천천히 쉬어갈 수 있는 여유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것들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 섬이기에 잘 보존된 옛 문화 속에서 휴식을 취하기에 더없이 좋은 공간입니다. 하지만 옛 문화라고 해서 늘 고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사도는 일본 전역을 통틀어 주민 1인당 가장 많은 공연장을 보유한 섬입니다.佐渡には本間という名前がたくさんあるんですけど、ここは能の本間家です。で、本間太夫家です。ここは太夫というのは家元かな、佐渡における能楽の中心的な存在の家です。で、ここの人では僕はないけれども、ここに縁がある人です。노 공연은 일반적으로 지배 계급이 주로 즐기던 예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에선 달랐습니다. 섬에 있는 공연장 대부분은 섬 주민들의 재산인 신사부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서민들의 문화였다는 의미죠. 귀족의 문화를 서민 문화로 바꿔놓은 결정적인 사건은 500년 전 에도 시대의 배우이자 작곡가였던 제아미가 이곳으로 유배를 온 것이었습니다. 왕실과 귀족들에게 사랑받던 예술가가 정쟁에 휘말려 이곳에 유배됐지만 그의 예술 세계는 수백 년에 걸쳐 더 멀리 퍼져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日本における能というのは、そうですね、世界で最も古い現在演じられている舞台芸術が能ですからね、だいたい400年ぐらいの歴史があるわけですよね。
で歴史があるわけだからそれを受け継いでいくという努力はしてるし、あるいはその努力というよりもその自然にその、佐渡における農民たちの中にこう農が浸透してきたというのが正直なところだと思いますね。 이 공연이 특별한 또 하나의 이유는 과거에 외부로부터 유입된 문화를 지금은 섬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ここは民衆が演ずるということです。民衆が能を演ずる。で東京とかなんかだとそのプロの集団が演ずるわけだけれども、ここは町の人たちが能を演ずるというところに大きな違いがあります。私にとって能はね、私自身なんですよね。でその自分と能は切り離せないですので、そういうのはちょっと稀なことかもしれないけれども、能をたくさん演じて、そしていいものを出して、でそのことによってみんながまた能に対する興味を持ってもらって、できるだけ根付いていくようになったらいいなと思ってますね。 긴 역사의 줄기로 보면 작은 사건에 불과했던 한 사람의 존재가 섬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어쩌면 쉽게 잊혀질 수도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도 사람들은 자발적인 노력과 참여로 새로운 문화의 싹을 틔웠고 500년 역사를 간직한 뿌리 깊은 나무로 키워냈습니다. 역사라는 건 기억하고 가꿀수록 현재를 더 의미 있게 만든다는 걸 입증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바로 사도입니다. 지금은 언제든 오갈 수 있는 다리가 놓인 길이지만 오래전 이곳은 백길조차 뜸한 아득한 섬이었습니다. 신안의 최북단, 섬 전체가 모래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는 40제곱킬로미터의 거대한 모래섬 임자도입니다. 마을길 곳곳에 지지 않는 꽃으로 남은 화가 조희룡의 유배지였습니다. 여전히 그를 잊지 않은 이들이 마을길을 온통 매화 꽃밭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매화가 딱 벽에 붙어서 올라가는구만. 이 동네 사람들이 이 매화를 보고 조희룡을 생각하려나 어쩌려나 모르겠는데. 마을 가장 높은 곳에 3칸짜리 오두막을 얻어 3년 동안 기거했던 조희룡은 조선 후기 추사 김정희와 쌍벽을 이루던 문인화의 대가였습니다. 만마리의 갈매기 소리가 들리는 집이라는 뜻을 가진 초가 망구음관에 머물러야 했던 그때 그의 나이 64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쩌면 죽음까지 각오해야 하는 나이였습니다. 망구음관이라. 조선 철종 2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실록에 나와 있는 제목은 추사 김정희의 신복이에요. 추사 김정희의 수하에서 김정희의 여러 일을 맡아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제목입니다.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이 신의 예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왕의 제사, 그 다음에 이제 종묘에 있었던 진종을 영령전으로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어떻게 보면 국가의 계통을 세우는 일에 대한 서로 다툼이 정치 세력 간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권돈인 김정희가 지게 됩니다. 그가 마주한 건 오직 자연의 소리뿐인 고독이었습니다. 세상을 등지는 그런 마음에서 멍청하게 앉아서 제일 먼저 반긴 게 갈매기 아니었을까. 그 갈매기 소리가 시끄럽지 않고 정겹고
가끔 요즘에 우리들도 이렇게 뭐 어디서 한 달 살기 하듯이 시끄러운 도시를 벗어나 스스로 자가 귀향살이를 꿈꾸는 사람도 많이 있고, 여기 와서 보니까 귀향이라는 느낌만 버리면 굉장히 풍요로운 먹거리도 있을 거고, 바다에 뭐 좀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주일용은 유배지에서도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대가로 이곳에 오기 전까지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는 전혀 다른 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고독을 정면으로 마주한 예술가에게 주어진 뜻밖의 행운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유배에 와서 그림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그 유명한 예술가가 되어가는, 그것은 뭐 추사도 마찬가지고 제주도 가서 많이 이제 했던 것처럼 자기를 이게 그 내려놓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술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는가 싶어요. 그리고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용어이죠.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 건데 강제로 내려놓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그걸 극복하는, 그래서 그리움, 그런 것들을 예쁜 꽃으로 표현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도 꽃을 매화를 그릴 때 좀 힘들었을 때였어요. 이제 제 상황도 힘들었을 때인데 그 이쁜 꽃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 아마 제가 매화 그릴 때도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 임자도에 유배됐던 3년의 시간 동안 그는 예술가로서 최고의 경지에 다다랐습니다. 인생의 가장 가혹한 시간을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승화시킨 그의 예술 세계는 여전히 수많은 예술인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당호가 있는 그림 19점 중 8점이 임자도에서 완성한 작품이었습니다. 임자도에서 보낸 시간이 그만큼 뜻깊었다는 걸 대신 일러주고 있는 작품들이죠. 기존 문인화의 형식과 정신을 수용하면서 조일용은 자신만의 화풍을 창조했습니다. (3년) 전 임자도에 그의 작품들을 한데 펼쳐놓은 미술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먹을 다루는 세계의 우두머리라는 뜻의 묵장의 영수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붓끝에 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섬세하면서도 거칠고 온화하면서도 강한 예술가로 거듭났습니다. 그 이전에 남종 문인화풍이라고 하는 이제 여러 그런 화풍을 기반으로 그런 담담한 그림을 그리다가 유배 온 이후에 60대 이후에는 바로 굉장히 그런 그 기세가 있는, 그다음에 이제 뭔가 확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렸던 것은 유배라고 하는 것이 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나무 하나, 그런 그 풀잎 하나도 굉장히 뭐랄까요,
격렬한 그런 느낌이 나요. 보통 일반적인 산이 있고 물이 있고 조그만 집이 있는 그런 산수는 다른 사람들의 산수, 본인의 초기의 산수에서도 많이 봤던 건데 거기에 쓰인 필치가 굉장히 격정적으로 변합니다. 조선 후기 중국풍의 문인화와 차별화한 조선 문인화의 길을 개척한 조일용의 힘은 신안의 자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변화무쌍한 신안의 자연은 그 자체로 위로였습니다. 그저 아름답기만 한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자연과 더불어 살아온 사람들이 창작해낸 흥미진진한 민속 신화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용이 바위를 깨고 승천했다는 용난굴. 조일용은 이 형상과 이야기를 그림으로 승화시키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조일용은 뭐 유배라고 하는 것 속에서 자기를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유배에 오면서 자기 몸을 내려놓는 생각을 막 그 다양한 생각하지 않고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설이 귀에 들어오지 뭐 한양에서 벼슬하고 있었으면 그런 전설이 들어오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술을 한다는 것은 아주 몸과 마음을 내려놓는 그런 것들이 아주 순수하고 아름답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녀보면, 저도 이렇게 여행을 다녀보면, 생각에 따라서 가서 보는 것이 달라지는데, 오래 있어 봐야 되겠다, 어디 가도. 자신에겐 감옥과도 같았던 공간을 더 자유로운 예술혼을 펼칠 수 있는 창작의 공간으로 바꿔놓은 시간 덕분에 조일용은 임자도에 지지 않는 꽃으로 남았습니다. 고립의 시간을 창조의 시간으로 바꿔낸 오래전 이야기는 과거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감동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일용의 작품은 끊임없이 소환되고 재해석됩니다. 그 원본 매화도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정지되어 있지만 이게 그 꽃이 꼭 피려고 하는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표현이 잘 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나무에 꽃들이 많이 피어 있고 그런 매화도. 근데 기존에 봤던 매화도들은 그런 그냥 조그만한 그냥 매화도였는데 이제 스케일이 크다. 유배 문화는 멈춰있는 역사가 아닙니다. 홀로 된 이들이 자신의 고독과 정면으로 마주한 끝에 새로운 감동을 빚어낸 삶의 드라마입니다. 세상은 결국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 이들이 바꾼다는 오래된 진실입니다. 한 개인으로서는 굉장한 치욕이기도 하고 굉장한 어려움이죠. 거기서 그냥 다시 회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서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대부분이었으니까 이제 그래서 한 개인의 일생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죠. 그 부러울 것 없는 그 삶을 살다가 유배라고 하는 그 고난을 겪게 되면서 자기를 완성해 가는 거죠. 많은 문인들이 와서 이제 서당을 열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다 학문적인 씨앗을 뿌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서화가들이 왔을 때는 글씨나 그림을 이렇게 전파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것들을 아주 종합해가지고 자기 생각들을 도출한다든지 굉장히 그런 어떤 창의적인 태도들도 있거든요. 시대사적인 어떤 한계를 넘어서려는 어떤 혁신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한테는 중요한 하나의 좌표가 되지 않을까.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낯선 길에 접어들었을 때 세상을 바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고 이어져 세상에 없던 즐거움을 이끌어냈습니다.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고자 하는 지금의 우리가 유배 문화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더 나은 미래가 여기 있습니다.